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윤청용 부원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지난 1년간의 국제정세를 회고하고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국제정세의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인간 생활의 모든 면에서 세계적 전환점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신냉전으로 비화한 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미국 우선주의로 상징되는 트럼프주의가 종언을 고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후베이성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은 아시아, 중동, 유럽, 미주 대륙으로 급격히 확산하여 세계보건기구는 3월 전염병의 대유행, 소위 팬데믹을 선포하는 초유의 사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어서 2차, 3차의 확산을 거쳐 연말에는 누적 확진자가 8천만 명을 돌파하였고 사망자도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대확산은 현대 사회의 생활 방식과 경제, 무역, 국제관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심대한 변화를 야기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언택트, 즉 비접촉, 비대면 활동으로 SNS, 유튜브, 메신저 등 새로운 소통 방식과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각국의 국경 봉쇄 및 방역 조치로 인해 항공, 여행, 스포츠 등 레저 산업과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 산업이 초토화되고 대량 해고로 인한 실업 대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세계대전 중에도 지속되었던 각종 스포츠 행사와 종교 행사조차 대부분 취소되었으며 심지어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도쿄 하계올림픽조차 1년 연기되었습니다. IMF는 세계경제 총 GDP가 마이너스 4.4%로 역성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료, 바이오 산업은 물론 전자상거래, 물류, 배송 산업이 호황을 맞았으며 전자결제나 드론, 로봇과 인공지능과 같은 산업 분야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글과 애플과 같은 거대 IT 기업들의 인간 생활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이 대폭 신장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전염병 통제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노정하면서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서구 사회에서조차 방역 독재라 할 만한 권위주의적 통제가 대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의료 및 사회부 정책의 붕괴와 대규모 실업으로 인한 사회 불안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시위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중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심화시켰습니다. 한편 국제정치 경제적으로는 각국의 국경 봉쇄와 방역 민족주의 대두로 물품과 인력의 이동이 제한됨으로써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각국에서 의료와 방역용품의 자급 자족화를 넘어 주요 산업에 대한 자금률을 높이기 위한 디커플링과 리쇼어링 정책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사태는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까지 풍미하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세계화의 퇴조를 가속화해 보호무역주의와 신기술민족주의가 보다 강하게 대두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중 패권전쟁과 기술전쟁이 본격화되는 신냉전이 시작된 점입니다. 2020년 초 양국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함으로써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갈등이 봉합되는 듯 보였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화되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다며 중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대해 중국은 바이러스의 중국 발원을 부인하고 확산 억제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면서 서방의 비난을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반박하여 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5월 들어 중국의 코로나19 발병 은폐와 확산이 중국 공산정권의 비민주성과 부도덕성에 있다고 공격하고 중국의 세계 최대 통신회사인 화웨이와 중신통신 등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이들 장비 외교시설 내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5G 클린 패스 구상을 발표하고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도 동참을 요구한 한편 WMD와 소수민족 탄압과 관련 중국 기관과 기업들을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리는 등 각종 제재를 실질적으로 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5월에 미국이 중국의 개혁개방 지원을 통해 중국을 자유화, 민주화시킨다는 그간의 개입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사실상 중국에 대한 신냉전을 선언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국제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 구상을 내놓고 이어 중국 언론사 제재,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인적교류 축소 및 공산당원 입국 제한, 그리고 미국 해군력 증강 계획 발표 등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기술 전쟁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송도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 미국 언론사 제재 등 대응 조치와 함께 2049년까지 총 GDP에서 미국을 능가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채택하고 중국의 6.25 참전 75주년을 맞이하여 시진핑 주석이 직접 중국 인민은 침략자 미국을 때려눕히고 신중국의 대국적 지위를 세계에 보여주었다 하면서 미국에 대한 대결 자세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카프카즈 2020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는 등 중러 관계 강화에 나선 한편 아태 지역 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RCEP 체결 등을 통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지도국가로 발돋움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1월 중국은 세계 평화의 건설자이며 국제질서의 수호자임을 공언하였습니다. 지난해 국제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사건은 미국에서의 민주주의 위기 심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민주당 주도의 탄핵 소추를 극복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외교로 동맹을 균열시키고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약화시켰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인종차별주의, 선동과 분열의 정치를 통해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과학에 대한 불신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미국을 공중보건 위기와 민주주의 위기에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반트럼프 세력의 결집을 초래하여 민주주의와 국제적 리더십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 파리 기후협약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의 와중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탈퇴함으로써 다자협력체의 거버넌스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고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2020년의 또 다른 특기사항으로는 영국이 EU로부터 공식 탈퇴함으로써 EU가 분열되었고 터키의 러시아제 S-400 대공미사일 시스템 구입 등으로 인해 나토의 약화가 두드러진 해였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고립주의로 인한 국제적 리더십 공백으로 리비아와 에리트리아의 내전 격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간 국지전 재발 등 지역 분쟁도 확산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1대1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대립하면서 홍콩 문제,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충돌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홍콩 시민들의 지속된 민주화 시위와 관련 중국은 5월 말 반중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홍콩 보안법을 채택하고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선 데 대해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철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홍콩인들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삶을 가능하게 했던 일국 양제는 종언을 고하고 홍콩은 중국의 일개 성급 지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2020년 1월 총통 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홍콩에 이어 미중 간의 대립 전선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수교한 이래 최고위급 인사인 보건부 장관 등이 대만을 방문하고 무려 52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 무기를 대만에 공급하는 등 차이잉원 정권의 독립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에 대한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하고 군사적 해결까지도 시사하면서 전투기 근접 비행, 대만 인근에서의 해상 및 지상 군사훈련 실시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미국도 이에 대해 대만 근해에 함대를 파견하고 정찰기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등 대응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역사적 최전성기 구단선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무해 통행권을 위협하고 영토 분쟁 지역인 남사군도의 암초를 매립하여 군사 요새화함으로써 주변국 및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영국 등은 이 지역에서 중국 군사시설에 12해리까지 접근해 기동 시위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해 왔으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목표로 쿼드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이의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첨단 기술 제품 공급 사슬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한 경제 번영 네트워크 구상을 제안하고 이 실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에 대해 중국은 쿼드는 미국이 획책하는 인도-태평양판 나토라고 비난하고 중국, 인도 국경에서 군사력을 증강하여 인도의 가르안 계곡에서 양국군이 충돌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높였으며 호주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보복을 가해 쿼드의 와해를 기도하여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사건은 2012년 이후 8년 동안 최장수 총리를 역임해온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8월 갑작스럽게 사임하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뒤를 이었으나 스가 총리가 아베의 정치적 유산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국내외의 새로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는 한반도 상황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 초기에 방역 모범국가로 부상하고 한국식 방역 방식인 K-방역이 전 세계의 모델이 되는 등 오히려 국가 이미지를 신장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이후 안일한 대응으로 연말에 3차 대확산을 야기함으로써 빛을 잃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봉쇄하는 극단의 방역 조치를 지속해옴으로써 확진자 발생을 없앴다고 주장하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태풍 등 자연재해까지 겹쳐 극도의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8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자력갱생을 앞으로 내세우고 2021년 1월에 노동당 8차 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12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2021년 1월 말에 북한의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정세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의 주요 예정사항을 보면 2021년의 국제정세도 코로나19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주요 국제 행사나 외교 활동이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밝혀진 주요 예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1월 20일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고
신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중국은 2022년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임기도 2023년까지이며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의 임기가 2024년까지 남아있어 커다란 정치 행사가 없습니다. 다만 일본 스가 총리의 임기가 금년 9월로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총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에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으나 이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은 1월에 노동당 8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1년 정세를 전망해 보면 지난해 영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시작하고 있어 2021년 초부터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백신에 대한 신뢰가 아직 부족하고 생산도 제한되어 있어 백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지난 1년간 팬데믹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올해 코로나19를 완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상황은 급격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IMF 등이 금년에는 팬데믹 상황이 생활화되고 2020년의 역성장 부문을 만회하고 급성장하는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역사적 전례가 없을 정도의 혹독한 코로나19 경험으로 지구촌 생활이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대확산과 통제의 어려움이 세계화와 자유무역 및 개방에 기인한 바도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세계화는 더욱 퇴보하고 각국의 보호무역 추세와 전략 차원에 대한 자금 노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첨단 전략 무기, 인공지능, 우주 항공, 의료, 바이오, 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과 기술에 대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과 기술 탈취 노력이 예상됩니다. 또한 2020년의 전례 없는 홍수, 태풍, 산불 등 극심한 자연재해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기후변화 및 인간 안보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도 커다란 전환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에서도 바이든은 미국 우선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한 트럼프주의의 유산을 제거하고 상식과 민주적 절차를 중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월 5일 실시될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할 경우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타협과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적으로는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동맹관계를 중시하면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EU 및 나토와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국제 분쟁과 현안들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증대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미중 관계는 바이든 정부하에서도 극단적 대결 양상은 완화되더라도 해빙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시진핑 정권이 이미 신중국 즉 공산정권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총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능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계를 중국과 연결하라는 1대1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항미 원조 정신으로 위기를 돌파하자고 내세우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중국의 개혁개방 지원을 통한 공산체제 변환이 실패했다는 인식이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금년은 이러한 미중 간의 대결 속에서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지난해 G20 국가 중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달성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내부적으로는 지역개발과 내수산업 발전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다극질서를 공고히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세계화 추세를 유지하고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지켜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미러 관계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인한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바이든 정부가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더욱 중시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러시아는 푸틴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보다 강화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접근과 무기 수출 등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 양국 간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볼 때 새해 국제 질서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서방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구공산국가 진영 간의 갈등 양상이 강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는 갈등을 빚고 있으나 러시아와도 가깝고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성하고 있는 인도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 정책 간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한미, 한일 등 쌍무적 동맹 강화와 함께 미, 일, 호주, 인도 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의 내슈라와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로의 발전을 추구해 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은 지난해 영내 15개국이 서명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광대한 중국 시장을 배경으로 주변국들과의 FTA 체결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동아시아 및 나아가 아태무역 질서를 구축하는 노력을 통해 미국에 대항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태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재편 만들기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미중 간의 핵심 갈등 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9월 만료되는 스가 내각을 앞두고 조기 총선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나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7월 도쿄 올림픽 전 총선은 힘들어 보입니다. 총선에서 스가 총리가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자민당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자민당 정권이 지속되는 한 일본의 현재의 대외 정책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바이든 정권과 한미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결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한미군도 현 수준에서 안정적인 주둔 기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려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 동맹의 대북 억지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고 한미일 3국 간 전략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은 동북아 방역 협력망 구축, 자유무역 질서 유지를 내세우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한한령 완화를 빌미로 한미 관계 강화를 견제하고 한국을 중화 영향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